저는 솔직히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교육 원장이지만 저는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말하면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의 저자 이창준입니다. 분당에서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생각노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BS도 제가 나갔다 왔고요.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EBS를 나가서 무려 이제 허성범 씨랑 같이 방송도 찍고 그 AI 궤에서 되게 유명한 뭐 박태용 의장님이나 샘 리처드 교수님, 이성욱 교수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강연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공학 박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전자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고 또 저 자체도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AI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AI와 관련된 일에 제가 계속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게 되고 AI와 관련된 이제 어떤 포럼에 이제 강연자가 참석을 하게 되고 하거든요. 또 이제 EBS 나가서 허성범 씨랑 얘기했던 그것도 AI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인데 왜 나는 AI 전문가 아닌데 왜 자꾸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내가 자꾸 이렇게 관여가 되는 걸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송 PD, 작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 전문가들이 제 얘기를 듣고 AI 시대에는 이렇게 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지금처럼 한국에서 가르치던 방식대로 애들을 가르쳐서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를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오히려 그래. AI 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구나. 정말 질문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증거를 찾게 만드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도 계속 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진짜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최근에 이제 어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저도 강연을 하고 저는 이제 서서 또 사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도 참여하고 강연자로서도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근데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좀 뭘 느꼈냐면은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A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AI를 우리가 만들 때 쓸 때 이런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막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도 생기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종합해서 앞으로 AI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AI를 또 이제 활용해서 어딘가에 이제 좀 뭐랄까요? AI를 등장시킬 때, 이 지식들을 활용할 때 우리 안에 룰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룰,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교수님이 되게 공감해 주신 게 뭐냐면 어떤 아이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이 문제 답 뭐야? 풀어줘 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 문제 내가 이해 안 가는데 내가 이거 이해 가게 네가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줘봐 라고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저는 좀 심지어 좀 되게 과장된 표현을 쓰면 이 아이는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지금까지 뭐 좀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완전히 진짜 그 뭐랄까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옛날에 뭐 인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뭐 무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되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이제는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그냥 AI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되게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부차적인 얘기고 우리는 AI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AI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는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고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뭐 AI로 숙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요 정도의 담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작년 말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LG 트윈스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 우승한대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챗 GPT가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LG 트윈스가 우승한다. 왜? 챗 GPT가 그랬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랬더니 웃었죠. 그때 걔가 정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 다시 가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근거를 물어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라고 제 아이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엄마랑 선생님이 모르는 건 챗GPT한테 물어보랬어. 이번에 누가 우승해? LG가 우승하네. 그럼 LG가 우승하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굳어지면 안 된다.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챗GPT가 깔려있고 클로드가 깔려있고 제미나이 깔려있어요. 근데 애가 숙제를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이제 숙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문제 풀어달라고 찍으면 다 알아서 풀어주거든요. 답만 쓸 거란 말이죠. 이제는 심지어 숙제가 하기 싫어서 아무 답이나 써오는 게 아니라 정답을 적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이도 적어달라고 하면 돼요. 뭐 적어주겠지. 적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정말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완전히 이제 나는 정말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AI 시대가 왔으니까 다르게 해야지라는 것보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AI 시대에 필요한 방식이라고 느낀다라고 저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어요. 메이저 신문사 기자님들, EBS 또 이제 막 AI 뭐 이런 전문가들이 연락을 오는 거 보면서 이게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라도 저도 거꾸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그 질문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이 확실해? 라는 거거든요. 이 확실해? 라는 질문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가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나게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확실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AI와의 토론하는 아이하고 AI가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아이하고는 일단 시작점이 다르고 나온 답을 가지고 내가 요거를 확실한지 검증하는 아이와 그냥 급하게 쳐서 나온 답을 그대로 옮겨 적는 아이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단순 작업이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작업이 확실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네 입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AI 시대에 필요한 거구나. 이 정말 시대가 원하는 흐름이 맞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AI에게 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해도 이건 AI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책임을 지고 통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지는 일은 우리가 AI한테 시키고 싶은 마지막이죠. 만약에 AI가 우리를 처벌하거나 통제하거나 혼내기 시작하면 그땐 정말로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교육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들과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는 AI들이 정말 이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AI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기고 싶지 않은 일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모티베이션 시키고 혼내고 지적하고 이 아이들에게 계속 설교해주고 뭐 나쁜 말로 하면 설교죠. 설교해주고 이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은 우리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계속 뭔가 지적해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AI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무섭지 않나요? AI가 우리의 행동에 늘 관심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살피려고 했어요. AI가 나를 통제해줘요. 나를 혼내줘요. 무섭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이 교육의 역할은 여기서 오히려 사람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옆에서 똑바로 앉지 못한 애를 똑바로 앉게 도와주고 이 아이가 정말 하기 싫어할 때 쓴 소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티처의 역할이 더 코치의 역할로 갈 것이다. 코칭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한테 늘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앞으로는 뭐 나노가 그다음에 이제 황우석 교수님이 영롱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뭐 이런 생명 이런 걸로 쏠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다, 뭐 우주다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정말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왜? 예측할 수 없는 걸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앞으로의 유망 직종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 없어질 직종을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오리진, 베이직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도 어떤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고 이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증명을 유도하기 위한 요 시작 포인트와 그 흐름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은 뭐냐면 이 정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거를 오리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아직 우리나라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입시와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서 당분간은 종속된 상태겠죠. 하지만 꼭 기억은 하셔야 되는 게 대학을 잘 나온다고 돈을 더 잘 벌지 않는 시대가 오면 확 바뀔 거예요. 확 바뀔 거예요. 지금 일본은 박사 거의 안 가거든요. 왜 박사를 안 갈까요? 박사를 간다고 석사보다 돈 버는 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학을 꼭 가는 게 대학을 가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은 시대가 돈 버는 것 측면에서는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 뭐 이런 사람이 유명하고 이런 믿지 마시고 정말 베이직 의심할 줄 알고 확실해 물어보고 정말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고 여기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10초 만에 얻어낼 수 있는 그 지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부산을 가려면 어떤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막히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자랑했잖아요. 가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도로로 가면 안 막히는데 그때 이 국도로 빠지면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는 막 전철역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철역을 막 어느 역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 아무 필요 없죠. 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 문제 답이 뭐냐 이런 거는 이런 것조차 이제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류의 문제들을 내가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교육에서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제가 EBS 나가서든 아니면 뭐 학부모 강연할 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는 이제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정말 질문은 정말 확실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얻는 정보도 이제는 우리는 지금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요 심지어 그 정보가 옆에 있는 인간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핸드폰을 딱 꺼내면 정보들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정보 중에 내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있고 그 심지어는 이제 이 AI와 이 AI가 다른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확실해?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근거가 뭐야?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것만큼 네가 그렇게 말한 근거를 대봐, 출처를 대봐, 확실해? 더 좋은 방법은 없어.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게 정말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핵심 역량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평범한 아이들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 이제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북클럽을 열어요. 그 북클럽 열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제가 활동을 할 거예요. 그 활동할 때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작업이 뭐냐 아이들에게 확실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열린 질문을 던져주는 훈련을 할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꾸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저게 필요한가 봐 하지 마시고 정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언어도 필요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죠. 왜?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번역해 줄 테니까. 이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모르고 음악도 작곡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의심하는 태도 확실해? 라는 질문을 아이들한테 계속 던져주고 아이들도 뭔가 딱 질문을 받았을 때 확실해? 라는 그런 반문하게 만들어주는 연습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해보면 정말 뭐랄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확실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이거는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막 긁혀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습관들을 길러주는 게 미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질문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뭐 하면 좋으냐 이런 부모님들한테 두 가지를 여쭤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부모님은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가? 아니 부모님들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애가 분명 유리한 건 확실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난
탑 2% 안에 못 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학원 원장이지만 전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던지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어른들부터 하셔야.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애들은 의심 안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도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질문 하시는 분에게 공부라는 무슨 의미가 있냐? 공부가 뭐냐? 저는 물어보거든요. 공부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 질문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시험 공부예요. 내가 이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게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요 얘기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 맞긴 하잖아요. 내가 이 시험을 실패하면 다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란 뭐냐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뭐냐? 여러분 공부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시험 공부일 거예요. 저는 시험 공부 알고요. 전 제가 학원 원장이고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를 교양 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이거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되고 옆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존경하게 하고 나는 어떻게 좋은 사람을 골라내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이걸 열심히 안 하겠다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에 대한 정의를 넓혀서 아이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 안 하겠다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내가 시험 기간에 다가왔을 때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좀 논의를 넓혀서 하자. 요런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도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시험인데 그 시험에 대해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의 범위로 가면 저는 충분히 아이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 좁은 의미의 공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무슨 입 바른 소리 들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공부의 범위를 넓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너 이런 데도 공부 안 할 거야? 너 이러면 진짜 나중에 아무도 너 존경 안 해. 아무도 너 시험 통과 못해가 아니고 너 정말 이런 상식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문제 해결을 못 하는데 너한테 도움 요청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너를 돈을 주고 고용하겠냐. 나는 이런 문제 해결을 못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평가하기 위한 게 시험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거부 반응 보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한번 부모님들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입 바른 얘기가 아니고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교육 원장이지만 저는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말하면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교육의 민족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나의 베스트를 뽑아내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1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2년 동안 공부를 한 것에서 나의 베스트를 못 뽑아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부고 내가 어쨌든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의 12년 동안 이 사회가 나한테 준 유예 기간인데 그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냈느냐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걸 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하면 돼요. 근데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1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내가 공부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봤다라는 거는 반드시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 공부에 모든 것을 쏟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못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잖아요?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을 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 같지만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 이런 모티베이션 잘 돼 있는 아이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하는 애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그 결과를 내는 거죠. 저는 요거를 그 사회가 기가 막히게 골라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골라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나의 성적표와 이 삶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 평범하게 살고 있죠. 근데 그 평범하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저는 서울대 나와서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삼성전자에 다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삼성전자에 조인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어떤 친구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조인한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삼성전자에 조인한 친구도 있었어요. 월급이 다를까요? 전 똑같죠.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암기식으로 해서 갔든 뭐 어쨌든 간에 서울대 갔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선상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근데 서울대를 가면서 익혔던 그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자기만의 자리로 다 가서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제 재료공학부 축구부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보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회사를 많이 그만뒀어. 왜?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똑같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다녀가지고 와 역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삼성전자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진취적으로 살았던 친구들은 거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더라. 여기를 생각보다 쉽게 그만둘 수 있더라. 왜? 난 여기서 만들어낸 지식을 가지고 또 활용해서 여기 가고 또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있더라. 전 이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나왔건 어딜 나왔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요리조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조금씩 이렇게 벽을 밀어가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더 많지 않나 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나 의사가 되겠다. 그럼 예를 들면 나 서울대 재료학부를 들어왔어요. 근데 나 의사가 되겠다 결심하면 의사는 때려쳐 난 다시 의사 해야지 하고 다시 시험을 봐요.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수월하더라. 왜? 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차이는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직장을 다니다가 전혀 상관없는 수학학원 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오해이신 게 저는 제가 지금 나름 되게 학원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대기도 있고 EBS도 나가고 중앙일보도 나가고 동아일보도 기사가 실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제가 살아온 삶들이 제가 쌓아온 삶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쌓여서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과외 선생님을 했던 그 경험이 쌓여서 남들과는 다른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훨씬 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험이 쌓여서 삼성전자에서 제가 문제를 정말 골똘히 고민하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그거를 양산해서 해결해보고 사람들이 다 낑낑 앉는 문제를 제가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다시 또 애들 가르치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가 아니라 니네 이런 걸 활용하잖아? 나중에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100명 200명이 끙끙대는 문제 니네가 해결할 수 있어. 왜?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너네도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구분을 못할까요? 저는 제가 별로 이렇게 막 대단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대단히 뭐 막 무슨 티칭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삶이 제 교육과 저의 콘텐츠들이 녹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근데 저는 이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냐. 왜?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과목인데 내가 여태까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가 왜 지금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내가 왜 지금 교육 기업을 이끌고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투영이 안 되겠느냐. 당연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거꾸로 말하면요. 이제는 정말로 어떤 시대가 됐냐면 여태까지는 막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전공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대학이 중요하냐? 뭐 전공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될까요? 이제 요 시대가 되잖아요. AI가 정말로 우리의 일을 되게 많이 도와주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정말 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전공의 중요성이 더 내려가요. 왜? 내가 그쪽에 일을 트레이닝하고 익히는데 생각보다 더 쉬워지고 찐 전문가는 못 따라하지만 이 쌤이 그 밑에 있는 준 전문가 집단의 지식까지를 이제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은 사실은 전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정말 관리하고 모델링하고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뭘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를? 저는 더더욱이나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이제 우리가 초반에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학벌이 제일 간단한 필터링 도구이지 않나요? 저는 인간의 이 편견은 없어지기 힘들다. 네, 없어지기 힘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노력해서 얻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은 재능보다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왔죠, 이미. 그거를 뭘로 평가하느냐? 저는 오히려 학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네,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역량 있는 사람이 이제 골라내는 데 있어서 학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역량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역량 있는 사람을 사회가 원할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역량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더더욱이나 명확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수행평가 열심히 해와. 그럼 집에 가서 막 남들의 두세 배 엄마가 도와주고 이런 시대였죠. 이제는 집에 안 보낼 거예요. 숙제나 수행평가. 왜? 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고 AI가 해주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내 앞에서 해라 이거죠. 내 앞에서 매뉴 거꾸로 우리의 평가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얘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AI 없이 내 앞에서 해봐라. 내 앞에서 해봐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를 내 앞에서 해봐라. 내 눈앞에서 해라. 이게 오히려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평가는.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좀 같이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책의 한 챕터가 이 제목이에요.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왜 잘해야 되냐? 공부를 왜 잘해야 되냐? 근데 더 거꾸로 먼저 왔어요. 제가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제 책에 이제 6가지 질문을 아예 실어놨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던져야 할, 서로에게 던져야 할 6가지 질문을 아예 실어놨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는 왜 꼭 잘해야 되느냐? 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맞아?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이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죠. 아니요,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애 한 명도 없어요. 공부에 관심 없다고 하는 애들도 사실은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꺼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한 명도 없어. 그런 와중에 네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네가 쟤보다 잘하고 싶은 거 맞아? 네가 쟤보다 잘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럼 네가 쟤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 애들이 가끔 네 그래요. 내가 뭘 보면 네가 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데 쟤가 더 잘하고 싶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쟤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내가 쟤보다 역량이 딸린다면 더 많이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공부를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느냐, 우선순위를 얼마나 세우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공부가 세상의 전부냐, 왜 공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고 아이들한테 질문 던졌을 때 나오는 것들이 다 뻔해요. 뭘까요?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네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봐라. 너 공부 잘하고 싶은 거 맞아? 확실해? 너 공부 잘하고 싶다고 그랬지? 쟤도 공부 잘하고 싶다는데 너는 걔랑 뭐가 달라? 했을 때 걔네들과 내가 얼마나 포기하는 것이 다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물건을 갖고 싶다고는 하는데 돈을 낼 의향은 없어. 안 갖고 싶은 거죠. 누군가는 그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내는 애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가 인정하는 당연히 이 욕구의 크기잖아요. 내가 공부를 위해서 뭘 포기하느냐.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기서 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느냐. 네. 포기하는 게 어렵고 절제가 잘 안 되겠지만 알고는 있어라. 적어도 이걸 포기하는 만큼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라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항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답을 하기 힘들어한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이 대답에 질문이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별 생각 없는 애들이 네 하고 말거든요. 오히려 이 질문의 무게를 알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핸드폰 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알아? 이게 아니고 너 진짜 고민해보자. 엄마 아빠가 이런 열린 질문, 똑같은 질문도 열린 질문을 할 수 있고 닫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너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 넌 정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너 공부 잘하고 싶은 거 맞아? 확실해?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질문이지만 완전히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다른 질문이잖아요. 이 열린 질문으로 이걸 고민해본 애들하고 닫힌 질문으로 잔소리를 들은 애들은 완전 다르다. 근데 닫힌 질문으로 대답을 들어온 애들은 대답을 되게 쉽게 뱉어내요. 네, 포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네, 앞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닫혀있으니까 어차피 그 질문밖에 못하니까. 근데 열린 질문으로 이 대답을 받은 애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들을 소화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결국 이 과정을 거쳤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들 불러놓고 공부 열심히 할 마음 없는 애들 불러놓고 이런 질문 하잖아요. 굉장히 대답 쉽게 해요. 아, 네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진짜 잘하고 싶어요. 막 울기도 해요. 아, 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공부 안 하는데. 이 열린 질문으로 이걸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왜? 열린 질문 던지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공부를 할 마음이 없는 게 누군가 잘못일까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부모님들은 뭐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으셨길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 필연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났을 때의 상태를 내가 열망하는 거지, 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거꾸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공부로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여튼 이런 애는 한 명도 없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나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나중에 사회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욕구, 혼나기 싫은 어떤 그런 욕구, 막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이걸 내가 원하는 거지, 공부라는 그 행위 자체가 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헬스랑 똑같아요. 누가 이거 드는 걸 좋아합니까? 들고 나서 내 팔이 펌핑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 드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들고 나서의 요 성취감과 요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 과정은 그 에너지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한 행동들이 공부가 되고 내 공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다. 저 이게 되게 중요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빠뜨리고 너 책상 옆에 앉아서 열심히 참아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른도 못한다. 이거 아이들한테 강요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저는 그 말을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의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의지가 그 앞에서 대답할 때 그 감정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은 뇌과학도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굳은 실천 목표 이런 걸 세우는 게 우리의 학습 동기나 과제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실천 목표, 어떤 목표를 딱 세워요. 성취 목표에서 나 서울대 가야지, 나 영재교 가야지, 나 어느 대학 가야지, 나 꼭 인서울 해야지. 이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제 집중력과 이 학습 동기가 계속 선순환을 하느냐, 책임감과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포인트에서 우리는 과제 집착력이 생기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이 과제 집착력이 연결되고, 이 과제 집착력이 책임감이 다시 이 학습 동기를 이제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이런 궤도에 올라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 목표를 세워놓고 저걸 위해서 괴로운 걸 참는다, 이거는 목표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 프로세스 위에 태워라. 그게 뭐냐, 이게 내 거다 이거죠. 이게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내 거.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공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요 선순환 사이클에 올라타기가 힘들다. 요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딱 감정을 가지고 성취 목표와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들은 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잘 안 미치더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감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애초에 책임감을 주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네 공부가 네 거다 이게 아니고, 너 공부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거 자체가 벌써 엄마가 애들이 느끼기에, 아니 그런 환경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나요가 아니고요. 책임감을 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발언들을 안 하면 돼요. 너 엄마가 이번에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엄마 이번에 너 하면 뭐 사줄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말 한마디도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너 그러면 네가 이번에 하잖아. 엄마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으니까 우리 돈 모아서 뭐 같이 사자. 야, 우리에게 선물을 주자. 이거랑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엄마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 엄마가 아싸 그럼 나는 상품을 떼내는 거고 엄마가 공부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거죠, 누가 봐도. 근데 이게 아이들이 되게 이 구조를 쉽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어렸을 때 문제집 풀다가 보면 엄마가 막 집어 던지고 하지마, 그럼 애가 안 한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네가 풀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책임감을 느끼길 바라느냐, 우리가 못 느끼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이 큰 설계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 불쌍한데 그냥 공부 안 시켜주세요, 어머니 나중에 시키세요, 이게 아니고, 이 책임감과 어떤 이 만족감을 느끼는 프로세스에 애를 집어넣는 이 설계가 내 일상생활이 공부고 내 공부가 일상생활이다라는 이 설계를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많은 뭐 선배 학부모들과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을 뿐이라니까요. 내가 뭐 우리 아들 3명 서울대 보냈다는 엄마가 나와가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고 독서 많이 시키면서 많이 토론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어. 그러면 아이고 속 편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아이고 뒤에서 뭔가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나요? 전에 엄마가 책임감을 안 느끼게 하고 있는 그 말, 책임감을 없애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그 말할 때 말투만 좀 바꿔도 훨씬 나아진다. 예. 애가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엄마 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화내는 게 아니라 너 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냐? 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 엄마는 진짜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내 속도 솔직해야 돼. 이렇게 또 뻥치면 안 돼요. 너 공부해도 엄마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뻥치면 안 돼요. 엄마도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네가 공부 안 하겠다는데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엄마는 네가 열심히 하겠다면 도와줄 수 있지만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네가 근데 나중에 너랑 엄마랑 더 힘들겠지. 이 정도의 정말 솔직하면서도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잖아요. 생각보다 달라집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학원에서도 선생님 저 이거 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애들이 하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나한테 도움되는 생각하니? 하지 마. 선생님은 너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은 있는데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손해갈 건 하나도 없어. 알겠지? 안 와도 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애들이 떠들잖아요? 너는 왜 돈 내고 와서 떠드냐? 돈 안 아깝니? 그냥 안 다녀도 돼. 나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발언들은 정말 전 진심이거든요. 이런 진심 어린 발언들을 부모님이 정말 그 아이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약간 정말 이 반응을 보여요. 애들이 선생님 저 앞으로 안 떠들게요 라고 하면 막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데 있어요. 선생님 앞으로 뭐 수업 5분 일찍 끝내주시면 뭐 제가 안 떠들게 얘기하는 데 있거든요. 너가 떠들고 말고가 지금 나랑 협상의 도구라고 생각해?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헉,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아니 왜 그게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선생님한테 협상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안 해도 돼. 그럼 애들이 약간 그런가?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은 보여요.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협박하면 다 때려쳐 이게 아니고 정말 저조차도 아니 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선생님한테 협상의 도구가 되는 거지? 너 솔직히 말하면 네 어머니가 돈 내신 거지 네가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 선생님은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너한테 안 미안해. 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차갑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네가 공부를 여기서 성적 좀 올리는 게 나한테도 솔직히 저한테도 되게 뭔가 실적되고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태도를 보면 이 선생님이 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서 나의 실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의 성장과 이 역량 강화에 열의가 있는지를 이런 반응을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의 분위기가 저는 진짜 이 학원에서 가르칠 때 가장 좀 뿌듯하기도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세 학기째 가르치고 있는데 저랑 세 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두 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첫 번째 학기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 얘네들도 잘하지만 제가 이 세 번째 반 요 아이들이 막 지들끼리 책상 구조를 막 바꿨더라고요. 막 책상을 막 바꿔 지네 맘대로 앉았어요. 제가 가서 너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안 보이고 막 뒤에 앉은 애들은 막 불평이 생기고 해서 자기들이 제일 잘 보이는 구조로 바꿔서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글쎄요 저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책상을 되게 불규칙하게 앉아서 자기가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쁘지 않나요? 저는 그 대신에 문제 풀 때는 돌아가라. 하지만 수업 들을 때는 이렇게 듣자라고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반이 수업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수업 분위기가 좋다는 게 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잘 받아 적당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걔네들한테 조인한 새로운 애들도 금방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가 하면 달라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진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너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야.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이러고 있지 마.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여 준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거 보면서 정말 불과 1년 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서 물론 얘네들 나이가 들어 성장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아이들이 이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런 거 안 해준 거냐. 정말 얼마나 이 자율권과 이 창의력과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았던 거냐라고 저는 사실 오히려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럼 자기 열심히 할 거래요. 열심히 하겠대. 제가 언제 열심히 할 거냐 물어보자는데 요즘 애들 바쁜 거 아시죠? 언제 열심히 할 거냐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더 할 거래요. 그래서 언제 더 할 거냐 제가 물어봐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언제 더 할 거냐. 그럼 시간표를 한번 보자. 언제 더 할 거냐. 그럼 보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언제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다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 이러고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안 되니까 그럼 언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내가 결국은 어떤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두 번째는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가지고는 이거를 내가 뭔가 바꿀 수 없구나. 이게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가. 자, 어쨌든 간에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일상생활과 내 공부가 연결시키는 애들은 결국 못 이기겠구나.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버스 안이 어떤 아이한테 계속 뭔가 이거 계산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반문도 해보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절대 얘를 역전할 수 없다. 따라갈 수조차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 인식의 변화는 공부하는 시간, 아이들이 생각하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역전할 수 있는 계기는 못 만든다. 역전은 그 외의 순간에서 벌어진다. 일상생활에서 몰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내는 그 작업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거가 된다, 이게 된다. 걔가 어떻게 공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내가 공부할 시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내 일상생활을 공부에 활용하는 애라면 어떻게 성적이 안 오르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치동 원장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만드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대치동 원장님들이나 저나 스케줄을 널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스케줄을 빼는 건 싫어하겠죠. 우리 학원 스케줄을 빼버리는 건 싫어하겠죠. 하지만 누구나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특히 이제 강제적으로 막 수영을 시킨다던가 산책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정말 명상을 시킨다던가 하는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줄을 비우고 아이한테 뭔가 이런 여백의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여백의 시간을 주는데도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또 그 순간을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뭔가 뭐랄까요, 이게 뭔가 자극을 막 받아들이는데 막 쓰고 있다,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하고 쓰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 아니면 정말 이 자전거 타는 시간, 아니면 산책, 탕목욕 이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요. 아니면 글쓰기, 수업 이런 것들을 뭐 일기 쓰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 시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안일에 참여하는 거, 네, 바닥을 닦거나 일부러 책을 정리하거나 그다음에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아이들의 뇌가 쉬거든요. 이런 시간을 어쨌든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외부의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얘가 지금 효과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시켜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시켰으면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시켜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럴 때 딱 봤을 때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얘가 효과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고민도 해야 된다. 근데 이 고민을 6개월 다녔는데 효과가 없네, 끊어, 이게 아니고 선생님과 상의도 해보고 정말 해봤는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나 뭐 체력 때문이든 뭐 친구든 뭐 어쨌든 뭐 자기의 감정에도 뭔가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1000명이 가서 999명이 효과를 얻는 학원이라도 우리 아이가 못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학원은 우리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별로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엄청나게 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주위 환경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 얘한테 물어보세요. 네. 재미있어?가 아니고 뭘 배우는 거 아니야? 실력이 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랑 뭐가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의외로 순수히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긴 한데 도움은 안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겠다. 내 아이와 나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우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 보시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학원을 가야 돼. 이 학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 학원 어려워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 더 붙여. 이 학원을 다니기 위한 학원을 붙여요. 이 학원을 버티게 해주기 위한 과외를 붙여. 이게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고 왠지 여기에 그만두면 우리 아이가 포기하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 발만 물러서서 이게 정말 아이에게 효과적이고 정말 이게 이 아이를 위한 길이냐라고 생각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서브 학원을 다니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아니면 언제까지만 과외를 해보고 그래도 못 따라가겠으면 그만두자. 언제까지 이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좀 우리한테 무리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저는 그 말 동의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이 감정과 이런 열정은 어쨌든 한정되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어떻게든 해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날 때까지 하고 있으시면 그건 진짜 논의할 가치가 없고 그냥 무조건 그만두셔야 되고, 막 애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 과목이 싫어졌어. 이거는 다닐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싫어진 걸 잘해요? 이거는 전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다니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견뎌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간과 효율과 감정이에요.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는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계속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낼 필요가 있느냐?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 확실하냐? 정말 이 길밖에 없느냐?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네. 그리고 거꾸로 이거 버티면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좀 이렇게 가능성을 높여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이런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아직 우리나라 이게 교육 좀 이렇게 발전을 빨리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농업사회의 어떤 그런 농업사회와 이런 경공업 시대에 좀 그런 마인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힘들고 더 괴로울수록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에는요, 이게 되게 쉬워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양상 가능해야 돼요. 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를 즐겁고 할만하고 수월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시대예요. 이거를 내가 이만한 책을 다 외우면 당연히 잘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애들은 이만한 책을 다 외우지 않고 여기서 진짜 효율적으로 오리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되게 쉽게 커버하는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찾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이거로 다 이거 열정과 의지와 인내로 돌파해내겠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AI 시대는 그렇게 벗어나갈 수 없어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한테 적용되는 예가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좀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얘가 수학을 잘하잖아요. 얘를 수학을 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끌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얘가 언어를 잘해. 그럼 언어를 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 재능을 막 개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학 잘하는 문과생이 최고인 시대가 왔어.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수학을 잘해. 그러면 이제 온갖 학원에서 얘 어머니 수학 잘하는데 얘 끌어줘야 돼요, 지금 밀어줘야 된다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어머니들 뭐라고 하냐면, 저희 수학 원장이지만 어머니 얘가 수학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수학 때문에 못 갈까요? 얘가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아마 수학이 아닐 거다.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확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입시 측면에 맞춰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대학을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수학일까요? 그게 아니면 이 친구가 나중에 약할 걸 해줘야죠. 문학 작품을 더 익힌다던가 한자를 더 외우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암기 과목 다 버릴 것 같아. 그러면 가정기술 같은 책을 많이 읽힌다, 상식을 많이 익혀준다던가 이런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친구는 영어에 막 뛰어나. 그러면 오히려 야, 영어 너 잘하는구나, 언어 잘하는구나. 그럼 지금 하던 대로 책 많이 읽고, 자 일로 와. 너는 수학이나 과학을 조금 더 좋아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역량을 봤을 때 어떤 면이 입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성향을 보완해 줬을 때 이 아이가 입시에 유리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생각보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말하는 주요 과목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대학 못 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우리 아이의 주요 과목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사였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수능이 좀 쉬워가지고 저는 수능에서 한 5개인가 6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8문제밖에 없는 한국사에서 3개 틀렸어요. 저는 그 교장 추천제 이미 그 입학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한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주요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저한테는 한국사였다. 지구과학이었다. 왜? 암석 이름 못 외우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도미넌트한 팩터가 뭐냐, 우리 아이에게 임포턴트한 팩터가 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냥 이게 막 사회상에서 얘기하는 뭐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측면에 맞춰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결국 키가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고민을 이렇게 좀 나누거나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 교육의 민족에서도 제가 이제 의대, 뭐 공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AI에 관련된 포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방송 프로그램 나가면서 느낀 거는 더욱이나 진짜 이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 직업이 바뀐다, 일한 형태가 바뀐다가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이 바뀐다 라는 어떤 구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사회인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입시조차도 여기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 입시조차도 변화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대다. 입시도 바뀌고 있고 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집에 가서 숙제와 안 통하는 시대다. 네. 이런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풀어라? 평가 안 한다. 왜? 그런 것들은 다 AI로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 오리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강조되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게 원래도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원래도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했고 저는 늘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됐냐면 이러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고 이러지 않은 아이들은 대학 가기도 힘든 시대가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 사교육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스템, 눈에 쉽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이런 얘기 잘 전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